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소식이 좀 잠잠하나 싶으니까 이제 사이버 공격, 사이버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인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고 또 앞으로의 이곳에서의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악의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고 동맹국들도 여기에 이제 지탄을 하기 시작했고 나토도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올해 초에 있었던 얘기이긴 한데 한번 상황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날 발각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서버용 에 대한 그 공격이 중국 국가안전부가 고용한 해커가 실행했다고 단정을 지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해서 3월까지 사이버 공격을 펼치면서 전 세계 25만 대 이상의 서버를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만 곳 이상의 기관이 당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14만 개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던 4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또 미국의 FBI 그리고 NSA라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커가 즐겨 사용하는 50가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정치, 경제, 군사, 주요 시설의 그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의 민감한 정보를 빼냈고요. 첨단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개인의 식별 정보까지도 무차별하게 빼내면서 경제적 피해가 컸다고 보고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제 중국이 이런 해커들을 관리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 중국은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들은 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 그 수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중국 해커들의 특징적인 수법은 뭐가 있는 겁니까? 네,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때는 주로 2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랜섬웨어라고 해서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파일을 모두 암호화시킵니다. 이를 이용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공격이 있었고요. 크립토 재킹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빼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해커 집단인 UNC 2630 같은 경우에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요 국가의 방산시설 네트워크에 침입을 해서 계정을 탈출시켰고요. 또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공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와서 방어벽이 좀 견고해지고 이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해킹 기술이 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 해커들을 공격해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조, 침투조, 공격조로 나눠서 아주 정교하게 서방 국가의 방산기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술을 절취했는데요. 주로 이런 거를 행하는 지역은 중국의 하이난도 그리고 시안 4개 장소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12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주로 장기적이고 그리고 자원 집중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앞당기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그 메르스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정보 수집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사람 수가 많으니까 실력 좋은 사람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중국 해커들의 어떤 수준, 실력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서부터 사이버 수군이라고 해서 이런 공작 부대를 운영해 왔고요. 중국에서는 3천만 명에 달하는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우마오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언론 조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일순간에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산도 엄청난데요. 매년 88조 원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 53조 원보다도 상당히 뛰어넘는 수치고요. 또
미국의 그 사이버 보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해커 부대의 그 공격이 상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침투를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한창이던 10월 13일 날 인도에 그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붐바이시를 일순간에 정전을 시켰는데요. 이게 중국의 사이버 해킹 부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에너지 공급 업체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시설까지도 일순간에 무력화됐는데요. 이런 비대칭 전략을 활용해서 외교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한 이런 전략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도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참 뭐 수단도 정교하겠지만 규모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성인 인구 수만큼의 댓글 부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해커들이 어떤 개인정보도 빼간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중국 국가정보법이 올해 발효가 됐는데요.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하고 또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는 비밀을 지키도록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70여 종의 앱을 깔아놓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웹은 틱톡인데요. 연예인들이 주로 홍보 수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틱톡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앱이 카메라 보정 앱인데요. 뭐 뉴라이크라든지 뷰티 플러스, 포토 원더, 원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중국이 그 소유주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내 교우 관계 또 행동과 관련된 위치 정보까지 모두 그대로 중국에 들어가는데 네. 더 위험한 것은 한국산 유명한 웹이죠. 캔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를 도용해서 짝퉁 앱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휴대폰 보안 앱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뭐 클린 마스터라든지 360 시큐리티 마스터, 바이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그 웹이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내 정보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가장 위험한 게 중국의 스캔 앱 중에서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캡 스캐너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도 뭐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여권, 신분증, 카드 앞뒤면까지도 사진으로 촬영해서 전송들을 하는데 이런 소중한 나의 정보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런 그 중국 앱이 깔려 있는지를 점검하고 삭제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그 앱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깔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캡스캐너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고 3번은 인상적이네요. 역발상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보안 앱을 통해서 보안이 뚫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좀 잠잠할지 몰라도 이제 사이버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좀 분위기나 상황들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지금 현재는 험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5G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된 제재에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그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5G와 그리고 일본, 나토가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버 동맹을 하루속히 맺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디지털 무역 협정을 미국이 주도로 지금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재가 체결이 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요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귀추가 주목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입장도 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짤막하게 중국의 경제 상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2분기 GDP 같은 경우에 물론 기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이제 뭐 반토막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피크아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 효과도 있었고요. 또한 중국의 그 산업 생산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던 측면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실질 GDP 성장률은 8.5%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만약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4분기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추가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 또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또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가전이라든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그 당대회까지는 중국은 잠재 성장률 5%를 넘는 6% 성장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어떤 소비 촉진책도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책도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GDP 성장률 8.5%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산업별로 봤을 때 이것도 짤막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일단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뭐 이렇다면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좀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소득 환경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 보복성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여행 수요도 지금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1일 노동절 연휴 기간에 관광객 숫자는 연 인원으로 2억 3천만 명으로 119%나 증가를 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런 소득 증가로 인해서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그린 투어라든지 대면 접촉을 피해서 움직이는 나이트 투어 그리고 도시 밖에서 열리는 외곽 레저라든지 음악제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혁명 사적을 찾는 레드 투어 같은 경우가 인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무려 18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광 수입도 무려 326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보다도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여름 휴가철인 7, 8월 그리고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관광과 관련된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중국 경제 전망과 상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